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밟는 만큼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중대 결심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이 재판 도중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추 유지와 청구인, 피청구인 입장 확인, 증거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선고까지 수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간이갱신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한 점에 비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합류한다면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 짓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완전체로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도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을 때 헌재가 절차를 중단할 거란 보장이 없고 윤 대통령 측도 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증거와 증인신문 내용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증인들의 수사 기록 등을 보면서 진술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번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진술의 진위를 캐물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굳이 체포 명단이 적힌 인사들의 감금까지 언급한 이유는 뭔지,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직접 지시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는 체포 지시를 하고 조 원장에게는 한간 이야기만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해석이 분분한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용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것을 칭찬 혹은 질책 어느 쪽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확인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주 양측의 마지막 변론까지 종합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보낸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승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면서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쇼핑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점심쯤 윤 대통령은 김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정문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보안성 높은 앱인 시그널을 이용했는데 김 차장이 7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엔 2차 영장 집행을 대비하는 듯한 정황도 보였습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구역을 완벽히 통제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말씀을 주지시키겠다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아 해당 혐의로 당장 재판에 넘겨지진 않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는데 3차례 연속 검찰에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퇴진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는 동십자 교차로에서 제동 교차로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 남대문로, 한은 교차로를 거쳐 행진합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 교차로부터 대안문까지 집회를 진행합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경찰서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40대 남성 안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그젯밤 11시쯤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경찰서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반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흉기 난동이 유난히 잦았지요. 당시 온라인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해 경찰에 검거된 피해자의 10% 정도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협박범죄 피의자 구속 비율의 1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 공권력을 향한 흉악범죄 예고가 반복되는 요즘 경찰은 다시 한번 엄정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거나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겠다는 등 최근 인터넷에는 선을 넘은 협박글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이 주요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과 최원종의 서현역 돌진, 흉기난동이 벌어진 지난 2023년에도 온라인상의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2달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였고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협박죄가 적용됐는데 2023년 경찰이 협박 혐의로 검거한 인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1%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글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40여일 동안 국가기관과 판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협박글 13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을 검거했고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아니었고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질서까지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이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여당 내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금기어인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에 집중하는 동시에 외연 확장 방안을 고심하는 기류도 함께 엿보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넉 달 만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야당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당 전략기획특위 차원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선 탄핵 인용에 대비해 중도층을 공략할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외부 인사 제언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주장을 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줄탄핵 등 거야 책임론에 보수 결집이 더해져 한동안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엔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발언에 족쇄가 채워지는 등 당과 예비주자들 운신의 폭에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 편향성 지적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 잇따르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며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당 차원에선 중도 보수 발언 등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날을 세우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정작 성장 지원을 위한 법안엔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며 대권 욕심을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여당은 범죄 집단이란 이 대표 발언에는 재판 5개를 받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합니까? 다만 탄핵 심판 등 현안에 지도부 차원의 일부 수위 조절 기류도 감지됩니다.
장내외 여론전이 과열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심판 불복 우려에 공정한 과정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단 불복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고 또 더 이상 있고를 떠나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여당은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슬슬 나서야 한다는 딜레마 속 당분간 고심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당 지도부 등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이른 곳 문제 내용이 오 후보 캠프로는 전달되지 않은 방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입장문에서 당시는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됐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반대했고 되레 오 후보가 단일화 결심 뒤 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오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라며 거듭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명태균 씨 측 변호사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무고로 징역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명 씨가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데 왜 자신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 거짓말이나 퍼뜨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면서 자신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도 비판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찾은 고위 통상 당국자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 요청인데요.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경제사절단도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이 8년 동안 1,6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폭탄 투하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만남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4박 5일 동안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시행을 앞두거나 예고된 관세 조치에서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했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철폐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물론 시행을 앞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서도 한국을 빼달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 CEO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이틀에 걸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 회장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부분을 강조한 뒤 조선업과 원전, 반도체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자신이 만난 20여 개 사절단 가운데 한국 측의 제안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화답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다른 나라의 전략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길에 올라 통상 외교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관세 폭탄에 이은 종전 논의 배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가 거셉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세력권을 재확립하며 면로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동맹 캐나다와 우방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 조세 구조인 부가세도 관세라며
유럽연합을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해 한국과 일본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고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People talking about global supply chain, the global economy. Basically, we are all citizens of the earth. But now things are totally different.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동맹이나 협력국들을 포섭하면서 패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동맹의 방위를 도와주는 것이 미국 패권과 이익에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과 협력국을 포용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나 협력국을 대상으로 이익을 먼저 취하려 합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본질입니다. And I think that he's basically shifting the world order, so to speak, to a much more transactional type of doing foreign policy. So it's much less about values and much more about what can America get from this.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파나마 운하를 갖겠다고 나서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관세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세력권을 재확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론은 미국과 유럽은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세력권이라는 멀로주의를 천명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적성국과는 대화하고 동맹에는 관세 전쟁도 불사하면서 멀로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신규 관세를 부과해 세수가 확대되면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 참석해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인지는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나라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통해 연간 최소 600억 달러, 86조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경제 분야 실세 관료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첫 화상 통화를 갖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 간 경제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통화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의 마약 퇴치 노력과 경제적 불균형 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를 강조했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한 착공식을 잇따라 열면서 내부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착공식 연설을 육성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같은 색상의 옷과 헬멧을 착용한 수천 명이 벌판 위에 열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버튼을 누르자 폭음과 함께 흙이 솟구치며 발파가 진행됩니다. 평양에 아파트 10,000세대를 추가로 짓고 도시 개발을 동쪽으로 확대하기 위한 화성지구 착공식입니다. 김 위원장의 착공식 연설은 육성 그대로 북한 매체를 통해 반복 방송됐습니다. 정말 착공이자 곧 준공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위대한 변천사를 기록해온 지난 4년간의 전국적 판도에서의 건설. 불과 일주일 전엔 지난해 여름 큰 수해를 겪은 신의주에서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온실농장 등을 짓기 위한 대대적인 착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함경남도 낙원군에서도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양식장을 건설하겠다며 착공식이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 2개 가운데 1개가 착공식 아니면 준공식일 정도로 최근 북한 매체들은 내부적으로 건설 성과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면 비교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라서 내부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실제 북한은 2021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목표를 수치로 공개한 건 주택 분야가 유일했고 평양의 5만 세대, 검덕 2만 5천 세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맞아 일찌감치 성과 내기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쏟아지는 첫삽이 민생 개선으로 직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독재 정권의 특성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 토목건 쪽은 일단 가시적이기 때문에 눈에 띄거든요. 그러나 실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도 이 전기가 공급이 된다는 징후들이 없거든요. 통일부도 실제 민생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선전성 치적 사업이 될지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옆에 두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4년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러 군사협력이 증가하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만 2천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미사일과 포탄, 그리고 11,000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제공했다며 그 대가로 북한은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모니터링 팀인 MSMT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SMT에 참여한 11개 나라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 등을 공유했습니다. 운영위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학기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이번 1년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령으로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 학년과 과목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고등학교 수학 시간.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문제를 풀자 교사가 학생 2명의 답안을 전자칠판에 띄워 곧바로 피드백합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서책을 쓸 때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들어주면 제가 30명이라면 30명에 해당되는 문제를 각각 개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AI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아이들한테 갈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수학, 영어 문제풀이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하는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될 것 같아요. 학생별 맞춤 학습을 목표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원래 올해 새학기부터 의무 도입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그 시기를 1년 뒤로 미뤘습니다. 올해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한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부터 시작해서 오는 2028년까지 도입 학년과 과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해력 저하의 우려가 컸던 국어 과목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실습 위주인 실과와 기술 가정도 제외됐습니다. 디지털 기기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기기에는 기술적 조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 과몰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업 중간에 학생들의 화면을 잠그고 지금 교사가 보고 있는 수업 장면으로 학생들을 모두 불러올 수 있는 동기화 기능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5년 만에 잠실과 대시동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부터 호가가 억 단위로 뛰었고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인데요. 현장 분위기를 최도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11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8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발표되자 호가를 이보다 1억 원 이상 올린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의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다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 호가성으로 올랐으니까요. 네. 이 역시는 더 띄워서 내놓고 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네. 띄워서 내놓는 것들은 아직 이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해당 지역 집값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들어 잠실이 속한 송파구 아파트값도 매주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주 기준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송파구 아파트값은 0.36%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역시 토호제가 풀린 삼성, 대치, 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도 0.27% 상승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해제 지역의 호가 상승세는 뚜렷하지만 한껏 높아진 가격 탓에 수요자들이 매수에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맞춰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누적된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 수요들이 소진이 되고 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올라간 가격에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토어제 해제로 갭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세가의 경우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경제 성장률인 올해 3.8%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해 발표할 것을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세로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유튜브와 자극적인 언론 기사, 또 SNS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이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김세로는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약 1년 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처분은 내려졌지만 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온라인 여론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수저 집안이라는 유튜버의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유한 김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생활고를 겪는 척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카페 알바 논란으로 비판 여론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집요하게 이어진 김 씨에 대한 유튜버의 사적인 의혹 제기를 일부 언론사들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유튜버와 자극적인 언론 기사, 누리꾼의 호응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나락 문화는 김 씨를 철저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며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더 엄격하게 이런 나락 문화가 작동한다고 진단합니다. 인기가 생명인 이들을 쥐고 흔들며 우월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주목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격 수위를 높인다는 겁니다. 대상이 발견되면 훨씬 더 심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의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혼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과거 악플에 시달리던 유명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죽음 이후 인터넷 실명제 등 악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물론 뿌리 깊은 나락 문화에 대한 언론과 유튜버,
누리꾼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엿새째 강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쪽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막바지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 경북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연일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도 기온이 점점 낮아지며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매일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많이 놀랐어요. 주말에도 춥다는데 걱정이에요.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말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서해안에는 서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지만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은 차고 건조한 특성을 지닙니다. 서풍이 불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번 주 내내 강한 북서풍이 이어지면서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울과 내륙 대부분 지역도 건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전국이 산불 위험권에 든 겁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특히 산 주변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선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뱃불을 그냥 버려선 안 된다고 산림청은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충북 제천시 두악동의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장비 16대, 인력 10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등 장비 7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산불을 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12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에서 60대 식당 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선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서 있고 식당 안쪽에선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숨진 여성은 이 식당 주인으로 확인됐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기도 양주시에선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사고 지점을 지나던 도중 피해자가 차 앞에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강원 정선군 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진화대원 2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미국 래퍼 투올리스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폭발물 수색을 위해 공연이 중단됐고
공연하던 래퍼 투올리스와 관객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통제는 1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앞으로 생수나 음료를 담는 데 사용하는 페트병 제품에도 의무적으로 용기 재료의 10%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해서 폐플라스틱 활용률을 높이기로 한 건데요.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수나 음료 용기에 쓰는 투명 페트병은 가장 흔한 플라스틱 식품 용기입니다. 분쇄와 용융 과정을 거치면 반복해 새 페트병을 만들 수 있어 여러 나라가 재활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까지 올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같은 기한 내 페트를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절반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법을 손봤습니다. 재생원료가 새 원료보다 가격이 40% 넘게 비싼 상황이라 자율적으로 사용 확대를 바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앞으로 페트병 제품을 최종 생산하는 생수 음료 업체로 변경됩니다. 적용 대상 규모도 한 해 10,000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5,000톤 이상 생산업체로 확대됩니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 역시 지금은 3%지만 앞으로 그 3배가 넘는 10%로 올라갑니다. 생산한 재생원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용자들한테 의무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더 나아가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원료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업체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시행되면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한 해 2만 톤에 달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대신 딸기 등을 수확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용도에 따라 로봇팔을 바꿀 수도 있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빌딩 지하 2층입니다. 117제곱미터 규모 공간에 5단으로 설치된 수직형 스마트팜입니다. 선반마다 놓인 딸기들 사이로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며 수확 작업에 나섭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익은 정도를 판단한 뒤 1분에 5개에서 7개씩 알맞게 익은 딸기만 고르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일괄 수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물 수확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딸기나 토마토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과채류에 접목할 수 있는 작업 속도는 사람보다 느리지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전체 생산성은 더 높습니다. 로봇팔을 교체하면 수확뿐 아니라 다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로봇이 벌을 대신해 수정 작업을 수행하면 수정률이 100%에 달해 기형과 발생이 줄어듭니다. 농장을 이동하며 작물을 정밀 관찰하고 병해충 증상을 촬영해 효과적인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능형 농업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된다면 이런 노동력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업용 로봇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농업인 전생애주기 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달 안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영농 정보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고 편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농업기술 알림이 앱에 탑재해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신동진 벼보다 병 저항성과 품질이 개선된 신동진 원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신동진이 가진 우수한 밥맛 등은 기존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병성과 품질을 높인 유래 품종 신동진 원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은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2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가 있고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쪽을 중심으로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눈이 오겠는데요. 대설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 그 밖의 지방은 1c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은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아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8.9도, 안동이 영하 5.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와 세종이 3도, 대구 5도, 창원과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